네, 오늘 수업은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늘 수업에 있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우리 예전에는 쇄국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쇄국 정책이라고 이제 얘기 안 하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좀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흥선대원군이 굳게 문을 걸어 잠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흥선대원군은 뭐 천주교에 대해서도 뭐 나쁘게 바라보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그 주변의 열강 세력들이 다양하게 쳐들어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정책이 점차 수정이 되면서 이들과 손을 잡지 않겠다, 통상수교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93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조선은 서구 열강 접근에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까입니다. 자, 18세기 후반부터 조선 앞바다에는 그 이양선이라는 게 많이 보죠. 이양선. 그래서 잇따라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정부에서 서양국가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정책. 그게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서양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정책. 이게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거부 정책. 자, 이러한 정책을 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조건 서양 세력을 적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해서 프랑스 선교사 이를 통해서 프랑스의 동맹을 맺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수입된 다양한 서적 이걸 참고해서 서양식 무기를 제작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 이 프랑스의 동맹에서는 프랑스 선교사를 활용해서 왜 동맹을 하려 했냐? 당시에 그 러시아가 이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요. 뭘 얻느냐? 연해주를 획득합니다. 연해주. 이 연해주를 획득하다 보니까는 최초로 이 조선과 접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 서양 세력이 바로 코앞까지 들어온 게 바로 이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접근해 오기 시작한 거죠. 이런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세력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프랑스 세력과 손을 맺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 러시아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려는 것은 이 교섭이 실패하면서 끝내 성공하지는 못하게 되죠. 자, 이 당시 정부는 모든 외국 상선에서는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여 보낸다는 원칙 아래 나라법을 어기지 않는 서양 세력을 온건히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서양 세력에 대해서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큰 적대 감정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1866년에 평안도 앞바다에 그 미국 배가 조선했을 때 즉시 선원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돌려보낸 일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이후에 미국 무장 상선이 대동강에 나타나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민이 합심하여 이를 불태워버린 사건, 제너럴 셔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866년입니다. 이것도. 이 당시에 이제 평안도 감찰사죠. 평안도 감찰사가 누구냐? 박규수입니다. 박규수. 우리 지난 시간에 박규수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삼정 이정청과 관련해서 요걸 건의했던 사람이 바로 박규수입니다. 박규수. 그러니까 진줄 임술 농민봉기 때 안핵사로 파견되어서 이걸 조사하고 삼정 이정청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박규수였죠. 이 박규수가 처음에는 미국 상선을 잘 돌려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이 미국 상선이 갑자기 무력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고 이러니까는 거기 있던 평양 그 일반 백성들과 관군이 합심을 해서 그 배를 불태워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 사건입니다. 이렇듯 초기에는 좀 이렇게 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해줄 테니까 제발 오지 마라 이 정도였는데 이후에 점차 애들은 수교를 원하고 그다음에 통상을 원하고 나아가서는 어, 강제로 무력에 의해서 개항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그 지도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어느 배들이 등장했는가? 뭐 보시면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가 많이 옵니다. 뭐 특히 프랑스, 영국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 미국도 오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산 앞바다에서 한번 이렇게 오게 되죠. 이렇듯 이 당시에 이양선이 다양하게 출몰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양선은 음, 서양의 배는 우리 배 모양과 다르다 해서 이양선이라고 했습니다. 통상을 요구하다가 육지에 올라서 재물을 약탈하고 인명을 해치기도 하면서 백성들 두려워하죠. 점차 이렇게 갈등 관계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게 점차 힘이 실게 되는 거죠. 자, 프랑스의 침략에 조선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입니다. 자, 1866년 어, 프랑스는 자국의 선교사 수많은 천주교인이 처형당하는 병인박해에 항의하게 됩니다. 왜 병인박해가 일어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아까 그 승선대원군이 러시아 남하에 대비해서 프랑스 선교사와 프랑스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만은 이게 실패가 되죠. 이렇게 실패가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바로 병인박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와 관련된 그런 선교사라든가 뭐 신부 여기에 천주교 신자들 많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병인박해인데요.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 자, 하지만 이건 구실에 지나지 않았고요. 실제로는 무력으로 문호를 개방하려는 겁니다. 무력으로 문호를 개방하려는 겁니다. 자, 프랑스는 몇 년 전 구실로 베트남을 침략해서 개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862년에 그 베트남이 사이공 조약을 맺으면서요. 베트남도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에서도 똑같은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뭐 무력을 활용해서 개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강화도를 들어오게 됩니다.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는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정부는 맞서 싸우기로 결정하게 돼요. 자, 특히나 이항로 같은 이런 유생들도 오랑캐와 맞서서 떳떳한 도를 지키자 하면서 지지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유생들, 양반들은 흥선대원 정책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뭐 특히나 호포제라든가 서원철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가서 뭐 또 양반의 묘지림도 베어버리고요. 그런 가운데 이 흥선대원군의 정책만큼은 지지를 했던 거죠. 이 정책만큼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한성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성근의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그리고 양원수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완강히 저항하면서 프랑스군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프랑스의 병인양요가 마무리되는 거죠. 자, 프랑스군은 철수를 하면서 강화도의 외교장과 건물을 불태우고요. 여기 왕실 의결을 비롯한 사물과 서적과 재물을 약탈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조선이 이기긴 이겼지만은 상처뿐인 승리였죠. 프랑스는 자신들이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개항을 한다는. 하지만은 자신들이 이곳에서 뭐 약탈을 하고 그리고 보물들, 돈 될 만한 거 다 뜯어갑니다. 예. 자, 왼쪽에 절두산 순교지가 있죠. 요건 뭐냐면요. 그 병인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병인박해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이 죽어나간데 머리를 잘리면서 절두라요. 절두라죠. 그러니까 끈을 절자에 머리 두자. 그래서 절두죠. 머리가 잘려나간 산이라 해서 절두산 순교지라고 합니다. 자, 베이징 함락 소식을 가져온 여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세계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연행사가 가서 이제 이런 소식을 보게 된 거죠. 저희가 베이징에 도착해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전해드리니 황제는 퉁저우에서 패전하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북쪽 길로 떠났으며 수많은 정각과 정자들이 모두 잿더미로 되었으며 무너진 담장과 부서진 벽돌만 뒹굴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됐습니다. 당시에 1800 제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베이징이 함락된 그 소식을 가져오게 된 거죠. 자, 베이징 함락 소식이 연행사로부터 전해지자 조선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리들은 직무를 이탈하고 권세가는 짐을 꾸려 도성 밖으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 정부는 천주교와 아편만 먹으면 서양이 침략할 이유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책 마련보다는 피난 중인 청황제의 위문 사실을 확인하고 이때 사신단으로 가서 제국주의 침략을 확인한 박 교수는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귀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 교수가 나중에 가서 뭐 평양 감사가 돼서 이런 제너럴 셔머너 사건도 바라보면서 점차 이 서양 세력의 위력에 대해서 절감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세력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예. 그 서양 세력의 그런 위세에 대해서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조선이 척하비를 세운 배경은 무엇일까입니다. 척하비. 자, 93페이지입니다. 자, 1868년에 독일상인 오페르트는 승선대원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통상의 요구를 이용하려다 실패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자, 이거 정말 결정타입니다. 네. 우리 조선은 유교를 믿는 국가죠. 성리학을 믿는 국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묘를 팠다. 아버지의 묘를 건드렸다.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이거는 뭐 조선뿐만 아닙니다. 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서양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왜 실패가 됐냐면요. 이 조선의 그 양반가 무덤은 좀 특이한 그 양식이 있습니다. 뭐 우리 같이 바로 그 묘 위에 그 관 밑에다 뭐 흙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석회를 뿌리거든요. 석회를 뿌려요. 그러니까 석회칠을 하다 보니까는 그 석회가 단단해져서 깨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건데, 아무쪼록 이러한 서양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게 된 사건, 이게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래서 이 조선 정부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 한층 확고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신하와 백성은 있는 힘을 다해 한마음으로 내 놈들과 같은 하늘에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할 뿐이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에 찬 표현입니까? 이놈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네. 그만큼 적대감이 엄청 커졌다는 거죠. 자, 한편 병인양요요 정부는 강화도 해안가에 많은 포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정부는 병인양요에 강화도에 많은 포대를 설치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화도는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길목.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잘 막는다면 그런 서양 세력들의 그런 침략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모집한 포수들로 상비군을 구성하여 이 방비, 이제 포수들로 상비군을 구성하여 방비를 하고요. 자, 그러던 도중에 미국 함대가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신미양요입니다. 1871년 신미년에 일어났다 해서 신미양요죠. 자, 조선은 이미 제너럴 셔먼 사건의 진상을 미국에 설명했지만 미국은 이 사건을 빌미로 함대를 보내 배상과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미 조선 입장에서는 원래 미국이 먼저 쳐들어왔다. 미국이 먼저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미국은 전혀 그런 거 씨알도 안 믿겠죠. 안 믿겠죠. 개항을 하려고 무력으로 침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함대를 보내서 배상과 개항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부는 여전히 통상 수교를 거부하게 되죠. 통상 수교를 거부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최신식 무기를 앞서서 강화도에 여러 포대를 차례로 점령하고 광성부도 공격하게 됩니다.
광성부도. 그러다가 이 광성부에 어재현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조선군의 격렬한 항정에 부딪히지만 결국 광성부는 함락을 하게 되죠. 자, 뭐 그 이전에 뭐 어떤 포대를 점령했냐, 뭐 초지진이라든가 뭐 덕진진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이 해안에 대해서 경비를 강화하더라도 무기에서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심지에 불을 붙여서 쓰는 화승총을 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불 붙일 필요 없이 바로 거기서 장전해서 바로 쏘는 그런 총들을 쓰죠.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그 전혀 그 전력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조선이 뭐 군사가 많다, 무기가 많아도 전력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조선의 이런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 미국은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도 큰 뭐 이득은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통상수교 거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그런 걸 확인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자, 두 차례에 걸친 이러한 충돌,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충돌로 인해서 흥선대군은 서울 정루를 비롯해서 전국의 주요 지점에 척합의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요. 통상수교에 대한 논의마저 차단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통상수교 절대 그런 건 없다. 저놈들이 계속 쳐들어온다. 심지어 무기를 앞서서 우리를 자꾸 점령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말조차 꺼내지 말라고 이렇게 아예 차단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1871년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서 척합의를 세우면서 자신의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의지를 강하게 천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책이 없으니까 여러분 좀 쓸까요? 평가를 나누자면요. 긍정적인 평가를 보시면요. 긍정적인 평가는 조선의 주권을 수호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흥성대원군의 이런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 프랑스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들어온 것을 막긴 막아놨잖아요. 예, 우리가 뭐 큰 피해가 있든 없든 간에 막았잖아요. 이걸 막음으로 해서 조선의 주권이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나중에 일본, 미국, 영국 뭐 각종 서양 열강들이 들어와서 우리 조선의 주권을 어떻게 합니까? 점차 침탈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망해버리잖아요. 조선이 망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의 이런 강력한 정책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조선의 주권을 수호해줬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또 부정적인 측면은 뭘까요? 자, 국제정세, 변화, 대처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 무슨 소리냐면 결국 세계는 문이 열립니다.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조선의 근대화를 지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했다. 그러니까 조선의 근대화를 점차 느리게 했다는 거죠. 자, 아무쪼록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척카피가 있는데요. 척카피는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요건 넘어가고 뭐 여러분 지도 중요해요. 지도 같은 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습니다. 문수산성이 어디 있는지, 문수산성이 어디 있고 정족산성 어디 있고 그다음에 광성보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두시면 좋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요 양화진까지 들어옵니다. 양화진까지. 그러니까 서울 그 코앞까지 들어오는 거죠. 미국 함대는 요 주변 강화도 주변에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약해 두시면 좋고 인물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맨 밑에 자료 톡톡 한번 봅시다. 광성보 전투와 조선군. 자, 이 당시에 그 미군이 남긴 기록인데요. 자, 광성보 전투 당시에 조선군이 용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복 같은 것은 아예 몰랐다. 무기를 잃은 자들은 돌과 흙을 집어던졌고 전세가 결정적으로 불리자 남은 조선군 인류의 명은 한강물에 투신했고 일부는 스스로 목을 찔러 자기했다. 이거 결국 뭐 미군의 포로로 잡히지 않겠다. 뭐 이런 거겠죠. 자, 포함 외교. 우리 저번에 한포 외교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포와 그 군함을 이끌고 와서 문을 여는 포함 외교로 일본을 개항했던 미국의 아시아 함대는 다시 군사를 동원해 조선을 침략했지만은 강화도를 점령하고 기다리면 일본의 경우처럼 조선이 개항할 줄 알았지만 조선 거부하고 계속 항전하니까 결국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가져갔던 게 뭐냐면은 이게 어제현 장군의 숫자기를 빼앗아 갑니다. 숫자기. 이 숫자가 장수 숫자, 장군을 뜻하는 깃발인데요. 요걸 가져갔는데 이제 요거에 근래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전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쪼록 요러한 상황이 있었다.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추천해 줄 만한 뭐 드라마가 하나 있다면은 여러분 그 미스터 션샤인 여기에 그 당시에 그 신미양요가 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좀 참고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쪼록 어, 요 드라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뭐 본 사람도 있겠고 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신미양요부터 해서 그 정미유병까지의 그런 시간적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한번 다시 PPT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2페이지 봤던 그 지도랑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분이 이제 박 교수입니다. 박 교수. 박 교수고요. 이 박 교수가 예, 관민과 합동해서 서양의 그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을 태워버린 사건이죠. 바로 제너럴 셔먼 사건이죠. 자, 여기에 바로 그 병인 양회의 원인이었던 병인 박해 절두산 순교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천주교 순교지다 보니까는 여기 건물이 들어와서 그분들의 희생을 이제 기리는 곳이 되었죠. 우리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지도 여러분 좀 잘 파악해 두시고요. 자, 전국 각지에 세워졌던 척화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척화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척화비는 우리 근처 주변에서 많이 찾아보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세워졌던 척화비들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화비의 그 모양을 갖고 시험 문제는 잘 안 냅니다. 척화비의 내용을 갖고 시험 문제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척화비 내용 있죠. 내용을 한번 좀 제대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화비 안에 어떻게 써져 있냐? 오른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양이침범 비전측화 주화 매국 그다음에 개아 만년 자손 병인작 신미립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양이침범 비전측화 주화 매국. 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한데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여러분들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교과서에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좀 해석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좀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야 만년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만년 자손에게 훈계한다, 경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서양이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고 주화라는 건 넌 매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잘 알아. 잘 알아도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겁니다. 병인작 신미립 그러니까 병인년에 쓰고 신민년에 쓴다. 병인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병인양요가 있었죠. 신민년에는 신미양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를 간 거죠. 야씨, 우리 병인년과 신민이는 이런 교훈 얻었어. 너네 그런 거 아니야. 너네 나중에 주화한다. 뭐 싸우지 않고 주화한다. 너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그런 바램은 결국 누가 깨버립니까? 결국에는 고종이 깨버리죠. 고종과 그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깨버리게 되는 거죠. 자, 교과서 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약탈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품으로 들어온 외교장각 의계와 수짜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병인양요 때는 그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당하고요. 그 다음에 신명양요 때는 어제현 장군의 수짜기를 약탈당하게 되죠. 자,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외교장각 의계는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별관에서 발견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유학생활하던 박병선 박사님이 이걸 찾게 됩니다. 박병선 박사님이. 그래서 이후에 20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21년에 대여 형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프랑스에 있는 겁니다. 프랑스에 있지만은 대여, 빌려준다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뭐 언젠가 수틀리면 가져가겠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이제 영구 대여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 나라에 반환되었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그 병인 양요 때 수탈당했던 그런 외교장각 도서들이 근래 들어와서 다시 돌려받게 되죠. 돌려오는 과정 중에서도 많은 일이 있을 당시에 이제 우리가 고속철도 사업을 하면서 그 이제 고속철도를 깔면서 그 기차를 들여오게 되죠. 기차를. 근데 그 기차 기술을 어디 걸 받느냐?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일본의 신칸센을 받아올 것인가, 프랑스의 떼제베를 받아올 것인가, 뭐 아니면은 뭐 미국 거를 받아올 것인가, 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낙찰된 게 프랑스의 떼제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교장각 의계에 대한 이야기를 뭐 나눴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외교장각 의계의 반환과 맞물려서 프랑스의 떼제베를 이제 우리의 고속철도 KTX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돌려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점차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아무튼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신미양요 때 약탈당했던 그런 수짜기도 마찬가지로 어 미군 해군 사관학교의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가 2007년에 대형식으로 이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 뭐 많이 유출되죠. 뭐 보통 문화유산이 유출된 거는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식민지 시기라든가 아무튼 왜냐면 서해 열강들에 의해서 이렇게 약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국외 문화재 소재 현장을 보면요, 뭐 전 세계 21국에 18만 점이나 있다고 해요.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가장 많이 유출된 곳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 을사조약 때 어, 불법 반출됐고요. 일본 다시 거래 등지로 유럽 등지로 팔려나가고요. 우리나라 문화재 일제는 우리나라 문화재 대부분 이제 불법으로 수집하고요. 학술조사 일부러 인적 발굴 출토품 반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일본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해요. 약탈 문화재 과연 이건 누구 건가라고 됩니다. 과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얘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문화재들을 수입해와서 그러니까 수집을 해온 거죠. 수입이 아니죠. 약탈해온 거죠. 약탈해서 자기네 박물관 대영 제국 박물관이라든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이런 데다 다 전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장한 거는 문화재가 특정 민족의 것이라기보다는 인류 보편 유산이며 이런 세계적인 박물관에 보존을 해야지 연구라든가 전시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제적인 협약으로 그런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 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명문화된 규정이긴 하지만 그냥 허울뿐인 규정인 것이죠. 뭐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방법은 뭐 기증이라든가 협상, 구입, 대여 대부분 구입이 좀 많습니다. 구입이. 자, 뭐 특히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했던 그런 도서 같은 경우는 협상으로 돌려받았고요. 시민 모금으로, 그다음에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 이런 거 설립해서 조사하고 환수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해외로 약탈됐던 문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자,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권의 권력 기반으로서 군사와 정치 업무를 총괄하던 가로 밑줄의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어떤 기구였죠? 그렇죠. 비변사였죠. 비변사를 축소시키고 어디를 강화시킵니까? 그렇죠? 의정부와 삼군부 이 기능을 부활시키죠. 의정부는 정치, 삼군부는 군사. 네. 이렇게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킵니다. 자, 밑줄의 실시로 군포 부담층이 증가하여 양반의 면세 특권이 없어졌다. 뭐였죠? 호포제죠. 호포제. 군포를 내는 그 일반 상민들이 많이 줄어드니까는 군포를 내지 않는 그런 양반층이 그 군포를 부담하는 호포제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이 사건을 구실로 1871년 조선을 침략하였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그 우리 교과서 90페이지 보면 그 한눈에 흐름 파악하기 있어요. 여러분 그 순서 좀 제대로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 양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신미 양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다 써줄까요? 이거 순서 물어보는 거 자주 나오거든요. 병인 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 양요. 요거 순서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병인 박해 1866년 1월달, 1866년 7월달, 1866년 얘가 10월달, 오페레 1868년, 1871년. 이거 뭐 매달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그 해에 일어났던 거 알아두시고 그거 좀 순서를 좀 잘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일어난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난 대로 배열을 해보라고 했죠.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지만 무력을 사용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 오페레트 나오죠. 오페레트. 무덤 팠다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그런데 또 무덤 파버린 거죠. 오페레트 도굴 사건 1868년이죠. 1868년. 자, 조선국왕이 프랑스 신부를 잔인하게 살해해 날이 곧 조선국 최후의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수일 내로 조선 정복을 위해 출정할 것이다. 무슨 사건이죠?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1866년에 있었던 병인양입니다. 자, 흉악한 적들을 무찌르다가 수많은 총알을 고슴도치 털처럼 맞아서 마침내 순직하였으니 죽은 무진중군 어제연에게 병조 판서와 지상군 부사에 관직을 내리게 하고, 그러니까 어제연이 죽은 다음에 정말 열심히 싸워줬다라면서 이렇게 관직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신미양이었죠. 1871년.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어떨까요? 나가다죠. 나가다. 아까 얘기했죠. 순서 물어보는 거 많이 나온다고. 자, 한번 다음 자료를 보고 탐구와 토론을 해보자. 자,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상륙하는 프랑스군. 어디 초지진을 점령한 미군. 자, 공통지역은 강화도죠. 강화도. 가나의 사건 명칭 한번 써봅시다. 프랑스군과 싸웠던 거는 병인양이죠. 미국과 싸운 건 신미양이죠. 자, 조선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토론해보자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써보세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할 것인가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 뭐 예시다만 보면은 우리 아예 근대화가 늦어졌고 외세로 인한 침탈을 받은 면이 있다. 하지만 프랑스와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침략을 한 것이고 자주 국가로서 외세 침략에 맞서 싸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얘는 좀 절충했죠. 이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한 측면에서 한번 써보던가 아니면은 절충을 해보던가 그런 식으로 한번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